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저는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틈틈이 동네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의 용돈을 법니다. 소소하지만 제가 번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와 반찬값을 보탤 때면 뿌듯하죠. 이런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얼마 전 겪은 억울하고도 한편으로는 통쾌한 일을 누군가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삭히기엔 너무 속이 상하고 그렇다고 주변에 말하기엔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써봅니다. 시집 오고 15년간 저는 늘 참는 쪽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남편이 비교당해도 아이들이 서러운 일을 겪어도 꾹꾹 눌러 삼켰어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니까 꾹 참으면 언젠가 달라지겠거니 생각했죠. 그런 제가 도저히 더는 참지 못하고 폭발해 시댁 식구를 향해 독한 마음을 품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오랜 세월 버텨오던 인내심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네요. 결국 제가 준비한 반격에 시어머니가 경악하며 도망치시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대체 그날 얼마나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려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먼저 말씀드려야 하고 그러려면 시집 온 첫 해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결혼할 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분명했어요. 저희 남편은 지방대를 나와 중소기업에 다니고 남편 형님은 명문대를 나와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큰아들은 자랑이고 둘째는 그저 그런 아들 취급을 하셨습니다. 결혼식 날도 그랬어요. 큰아들 결혼식 때는 하객이 몇 명이었는지 예식장이 어디였는지를 두고두고 자랑하셨는데 저희 결혼식에서는 뚱한 표정으로 빨리 끝나기만 바라시는 것 같았죠. 뭐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을 만큼은 치렀구나.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장남과 차남의 차이라고 어느 집이나 그런 거라고 저 자신을 달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차별의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그런 차이는 명절이면 더 확연히 드러났어요. 큰며느리가 명절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어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셨죠. 오히려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 애 키우느라 피곤하지. 명절만이라도 친정 왔다고 생각하고 푹 좀 쉬어라. 그런데 제가 잠깐 앉아 물 한 잔 마시면 돌아오는 말이 달랐어요. 서영아, 설거지 아직 안 했지? 부엌에 할 일 쌓여 있는데 앉아 있으면 어떡하니? 같은 며느리인데 대우가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큰며느리한테는 말 한마디도 조심하시면서 저한테는 거리낌이 없으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죠. 서영아, 넌 좀 눈치가 없어. 마누라가 잘해야 정수가 길을 펴고 앞날이 잘 될 텐데 큰애는 아무거나 걸쳐도 귀티가 나는데 넌 왜 맨날 이 모양이냐? 생긴 게 못하면 옷차림이라도 신경을 써야지. 네가 하고 다니는 게 다 네 남편 얼굴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 둘째 아들에게 잘하시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한테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말씀드리니 이렇게 받아치시더군요. 그래? 하기엔 그런 조그만 회사에서 승진이라도 빨리 해야 남들 버는 거 발뒤꿈치라도 따라가지. 아 참, 근데 얘기 들었니? 너희 형 올해 매출이 또 늘었다더라. 머리 좋은 애는 뭘 해도 다 잘하는 것 같아. 승진한 둘째 아들은 안중에도 없고 큰아들 사업 잘 된다는 자랑만 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용돈을 드리면 또 비교가 나왔습니다. 너희 형은 100만 원 내놓더라. 뭐 형편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지. 늘 그러려니 하던 남편도 그 말을 듣고는 돌아오는 차에서 한참을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옆에서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 같이 침묵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조용히 한마디 하더군요. 나도 아들인데 엄만 참... 자기 보기 민망하다. 그 한마디에 제가 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도 그것까진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참기 힘들었던 건 어린 손주들까지 차별하신다는 사실이었죠. 시어머니에게는 손주가 셋입니다. 큰아들네 아들 하나, 저희 집 아들 하나, 딸 하나. 큰집 조카와 저희 아들은 동갑이에요. 생일이 몇 달 빨라 그냥 형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같은 해에 태어나서 같은 해에 입학하고 같은 해에 졸업하는 사이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관심은 언제나 한쪽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설날에 세뱃돈을 주셔도 큰집 조카한테는 5만 원을 주시는데 저희 애들한테는 5천 원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아이가 어려서 몰랐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아이도 느끼더라고요. 하루는 애가 자기 손에 들린 세뱃돈과 사촌 손에 들린 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이렇게 묻더군요. 엄마, 할머니는 왜 형한테만 잘해줘? 갑작스러운 아이의 질문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버벅거렸죠. 아이, 뭘 형한테만 잘해주셔. 형은 다른 형제가 없고 혼자 있으니까 외로울 것 같아서 더 신경을 써주시는 거지. 마음은 똑같으셔.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대놓고 손주들을 차별하셨어요. 큰집 조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시어머니가 직접 졸업식에 가셨습니다. 꽃다발 들고 사진도 찍고 선물로 노트북도 사주셨다고 하더군요. 같은 해 저희 아들도 졸업이었지만 그때는 관심도 없으셨죠. 전화통화를 하다 애들 얘기가 나와 혹시나 하고 말씀드렸더니 대뜸 이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주에 우리 재민이도 졸업식이에요. 그때 돌아온 대답이 잊히질 않네요. 그래? 애들 졸업이 뭐가 대수니? 그냥 나이 들면 다 하는 건데. 그땐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큰집 조카 졸업은 대수고 저희 아들 졸업은 대수가 아닌 겁니다. 전화를 끊고 혼자 한숨을 쉬었어요. 중학교 입학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집 조카 입학에는 교복비를 보태주시고 축하 식사까지 하셨는데 저희 아들 입학에는 연락 한 통이 없으셨어요. 시어머니 생신엔 더 황당한 일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애들을 챙기셔도 정작 큰아들네는 시부모님 생신을 잊는 게 다반사였어요. 시어머니 생신에 전화 한 통이 없는 날도 많았죠. 그래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시며 오히려 큰아들네 역성을 드시더군요. 아이, 큰애네는 얼마나 바쁜지 정신이 없나 보다. 하긴 사업하는 사람이 시간이 어딨겠니? 남편 내조하느라 너희 손이 똥서도 바쁠 거고.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한테는 달랐어요. 생신 일주일 전부터 전화가 와서 이런 주문을 하셨죠. 예, 이번 주 토요일이 내 생일인 거 알지? 아침 일찍 건너와서 미역국 좀 끓여놔라. 국거리는 좋은 소고기를 사와야 해. 기름만 잔뜩 있으면 국물만 느끼해지는 거 알지? 그리고 저녁은 가족들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상 좀 크게 차리고. 큰며느리한테는 오라는 말도 못하시면서 저한테는 새벽부터 와서 생일상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른 아침부터 시댁으로 건너가 미역국 끓여 시부모님 생신상 차리고 뒷정리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큰아들네는 저녁 때 제가 음식 다 장만해 놓으면 삐쭉 나타나 밥 먹고 가는 게 전부였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만으로도 활짝 웃으셨어요. 아유, 안 그래도 바쁜 애들이 힘든 걸음 했다. 아이, 노인네 생일이 뭐 별거라고 왔니? 고맙다, 고마워. 하지만 새벽부터 종일 바쁘게 일한 저한테 돌아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아이, 넌 시집 온 지가 언젠데 간도 못 맞추니? 나무를 짜더니 국은 맹탕이다. 그래도 제가 이 모든 서러움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건 사람 좋은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시어머니와 정반대인 분이셨어요.
말수가 적고 조용하신 분인데 사람 마음을 읽는 데는 누구보다 빠르셨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잔소리를 늘어놓고 나면 시아버지가 슬쩍 부엌으로 오셔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수고했다. 너희 시어머니 말은 그냥 흘려들어라. 네가 편해서 그런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은 속상하지.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용돈 문제에서도 그러셨어요. 시어머니가 큰집 조카한테만 5만 원 건네는 걸 보시면 시아버지가 슬쩍 저희 애들을 불러 조용히 5만 원을 쥐어주셨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비상금으로 주는 거니까 할머니한텐 비밀이다.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웃던 얼굴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네요. 남편이 승진 이야기를 했다가 시어머니에게 비교당하고 풀이 죽어 있으면 시아버지가 아들 어깨를 한번 툭 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수야, 잘하고 있다. 너희 엄마가 워낙 너를 믿고 있으니까 말씀만 저렇게 하시는 거지 속으론 좋아할 거야. 난 안다. 그 한마디에 남편의 눈이 빨개지던 게 기억납니다. 시아버지는 어머님의 편애를 바꾸진 못하셨지만 그 틈새에서 묵묵히 균형을 잡아주시는 분이셨어요. 저희 가족에게 그런 시아버지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무리 서러운 일을 당해도 아버님이 계신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푸근해졌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없이 튼튼한 줄 알았던 그 울타리가 무너진 겁니다. 시아버지가 폐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병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4기였고 진단부터 임종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석 달이었습니다. 입원하신 동안 저와 남편은 거의 매일 병실을 찾았습니다. 퇴근 후 병원에 들러 팔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렸죠.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려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힘내시라고 응원도 해드리게 했어요. 그렇게 남은 시간이라도 정성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큰아들네는 바쁘다는 핑계로 병실에 한두 번 얼굴 비친 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아무 불만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저한테만 이러셨어요. 서영아, 너 시아버지한테 신경 좀 더 써라.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뭐라도 입맛 당기는 걸 좀 만들어 와야지. 와서 맨날 떠들기만 하면 무슨 도움이 돼. 큰애가 바빠서 못하면 너희라도 자식 노릇을 해야지. 사업한다는 큰아들은 귀찮게 하면 안 되고 중소기업 다니는 둘째는 해도 부족하다고 타박만 하셨습니다. 아프신 분이 아버지인 건 똑같은데 말이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도 임종을 지킨 건 남편과 저였습니다. 아주버님네 식구들은 연락을 받고 1시간이 넘어서야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울다 말고 뒤늦게 도착한 큰아들을 보며 생각하지도 못한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청호야, 아버지 보험이랑 통장 정리해야 하는데 네가 큰아들이니 맡아서 좀 해라. 남편이 숨을 거두고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장남을 보자마자 꺼낸 말이 돈 이야기라니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도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좁은 객을 맞는 사이사이에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의논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에 정신이 없는데 그쪽은 이미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49제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유산 정리 이야기를 좀 하자. 거실에 앉으니 시어머니가 종이 한 장을 꺼내셨어요. 거기에는 시아버지 명의의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두 분이 사시던 강남 아파트, 시가 20억이 넘는 물건이었죠. 시어머니가 종이를 저희한테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이 아파트는 큰애한테 주기로 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일단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요즘이야 많이 달라졌다지만 우리나라 정서로 장남이 좀 더 받는 건 흔한 일이니까 나머지를 어떻게 나누시려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너희한테는 현금으로 1억 줄게. 20억과 1억. 저는 귀를 의심하고 있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너무나 태연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불만 없지. 1억이면 많이 준 거야. 큰애는 장남이니까 많이 받는 게 당연하고. 평소에 너희 아버지가 늘 이 아파트는 큰애네 주라고 신신당부하셨다. 돌아가신 분 유지는 받들어야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이상했어요. 평소에 저희를 그렇게 아끼시고 몰래 세뱃돈까지 챙겨주시던 분이 20억이 넘는 재산을 큰아들네만 주라고 하셨다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 마음을 확인할 수도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렇다고 콩가루 집안처럼 가족끼리 돈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도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더 황당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강남이 복잡해서 싫으니까 너희랑 같이 살아야겠다. 생각하지도 못한 말씀에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네? 엄마가 우리랑요? 그래. 왜, 싫으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오래 사시던 곳을 떠나면 그립지 않으시겠어요? 나이 드실수록 이사 다니는 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던데. 걱정도 팔자다. 내가 괜찮다는데 별 걱정을 다 하네. 너희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안 그래도 바쁜 애들 신경 쓰이게 어떻게 큰애네랑 같이 사니?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넘기고 정작 본인은 1억 받은 저희랑 같이 사시겠다는 겁니다. 황당한 마음에 절로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집을 큰아들 내주기로 하셨으면 그 집이랑 같이 사시면 될 일을 왜 저희예요? 반평생을 사신 강남이 복잡해서 싫다니 그게 이유가 돼요? 그냥 어려운 큰아들보다 저희가 만만하니까 마음대로 부리면서 사시고 싶은 거 아니고요? 속으로 천마디 말이 올라왔지만 간신히 삼켰습니다. 그때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랑 엄마 생각이 그러시면 따라야죠. 알았어요. 언제 들어오시면 좋을지 준비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거기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이게 아버님 뜻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한참 말이 없다가 한숨 쉬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엄마가 그렇다고 하시는데 내가 뭘 어떡해.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 솔직히 당신은 엄마 모시기 싫지? 갑작스런 질문에 말문이 막혔지만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하려 노력했어요. 나도 어머님이랑 당신 생각이 그러면 따라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저만 보면 잔소리하려고 눈에 불을 켜시는 분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이 부모님 뜻에 수긍하듯이 저도 남편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하고 착한 남편이 고부 갈등으로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어요. 그 무렵 저는 커가는 아이들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아들과 초등학교 고학년인 딸에게 각자 방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인근의 큰 평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대출을 최대로 받아도 8천만 원 정도가 모자랐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준다는 1억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모시려면 방이 4개는 있어야 하고 어차피 돈이 필요한 상황이니 이사와 합가를 함께 해결하자고 마음먹었죠. 그렇게 고민 끝에 새 아파트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사 날짜가 잡히고 시어머니도 짐을 꾸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사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절 부르시더니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영아, 우리가 같이 살려면 규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좀 적어봤다. 한번 읽어봐라. 종이는 2장이나 됐어요. 그 안에 빼곡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죠. 대충 읽어보니 합가 후 제가 지켜야 할 규칙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삼시세끼 정확한 시간에 상차림, 시어머니 방 매일 청소, 외출 시 사전 보고, 시어머니 약 잊지 않고 챙기기, 시어머니 빨래는 따로 손세탁하기. 읽으면서 손이 다 떨렸습니다. 그건 함께 사는 가족의 규칙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정부 계약서였습니다. 아니, 가정부도 월급을 받고 퇴근이라는 게 있지. 그건 하루 종일 묶이는 그냥 일방적인 노예 계약서였어요.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얼굴이 하얗게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죠. 1억이나 줬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설마 못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1억. 그 돈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1억은 유산이 아니라 저를 묶어주는 대가였던 겁니다. 솔직히 그깟 1억 필요 없다고 큰소리치며 합가를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미 새 아파트 계약금을 넣었고 은행 대출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무리 한도를 많이 계산해 준다는 곳을 알아봐도 돈이 부족한데 그때 1억을 돌려드리면 이사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이었어요. 아이들한테 약속한 각자의 방도 물거품이 되고 계약금도 포기해야 하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한숨을 쉬며 밤새 뒤척여도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분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래, 나만 참으면 되는 거야. 나 하나 희생해서 애들은 넓은 집에서 편히 살 수 있고 남편도 자식돌이 하면서 사는 거고. 그래, 뭐 죽으라는 법 있겠어? 이 약 물고 살면 다 사라지고 적응되겠지.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합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차별 위에 5만 가지 규칙이 적힌 종이까지 족쇄가 채워진 채로 말이죠. 하지만 제가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얼마 후 이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새 아파트에 짐을 들이고 아이들은 자기 방이 생겼다며 신이 나서 뛰어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참기로 한 게 맞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 잠깐이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시어머니 방은 햇살이 가장 잘 되는 남향으로 들였어요. 남편이 그러자고 했고 저도 별말 없이 따랐습니다. 집에서 가장 크고 좋은 방이었지만 어른을 모시는 거니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죠. 포장이사라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알아서 대충 정리해주지만 그래도 세세한 부분은 제 손길이 필요했어요. 특히 시어머니 방은 신경 써서 정리해야 나중에 타박듣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 방은 직접 정리하겠다고 하고 큰 가구만 옮겨달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손수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옷가지와 이불을 붙박이장에 넣고 서랍장에 소지품을 정리해드렸죠. 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손가락으로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지시하셨습니다. 서영아, 그 갈색 가방은 옷장에 넣어놔. 옷장 안쪽에 방습제 넣었니? 혹시나 습하면 옷 다 버린다. 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정리했습니다. 이사 첫날부터 가정부 신세가 된 기분이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러다 점심때가 되자 남편이 묻더군요. 여보, 짜장면 시킬까?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따로 식사하고 온다고 나갔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짜장면은 무슨,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난 기름진 거 딱 질색인 거 모르니? 그래서 제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머니 중국 음식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배달 말고 잠깐 모시고 나가서 밥 먹고 와요. 요 앞 상가에 백반집 깔끔해 보이더라. 애들이랑 다 같이 다녀와. 그럼 당신은? 하지만 저는 산더미같이 쌓인 짐을 보니 밥 생각이 나지 않아 김밥이나 사다 달라고 부탁한 뒤 혼자 남아 짐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밥이고 뭐고 얼른 정리하고 쉬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한창 정리하던 중 앨범과 수첩 같은 게 들어있는 상자 안쪽 깊은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겉면에 아무것도 안 쓰여 있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봉투가 살짝 열려 있어서 안에 뭐가 들었나 무심코 들여다보게 됐어요.
등기 관련 서류가 보이더라고요. 강남 아파트가 큰아들 이름으로 넘어간 내역이 적혀 있었죠. 그건 이미 아는 내용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데 그 아래에 반으로 접힌 종이가 하나 더 있더군요. 얇은 편지지 같은 종이에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분명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필체였거든요. 가늘고 반듯한 그 글씨를 보자 아버님이 눈앞에 계신 것 같아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떨리는 손에 힘을 주며 종이에 적힌 글씨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몇 줄 읽지도 못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이 났어요. 그 종이가 다름 아닌 시아버지가 생전에 직접 쓰신 유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날짜도 적혀 있었고 성함과 주소, 도장까지 찍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모든 유산은 반드시 두 아들에게 똑같이 상속할 것. 그 부분을 읽고 또 읽다가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분명히 아버님이 강남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주라고 신신당부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직접 쓴 유언장에는 정반대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아버님이 반드시 똑같이 상속하라고 했던 재산을 전부 큰아들에게만 주신 거죠. 그 순간 시아버지의 의중이 단박에 이해됐어요. 평소에 어머님이 큰아들만 편애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으니 자신이 떠나고 나면 유산 문제가 걱정되신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똑같이 상속하라고 유언장까지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유언장의 존재를 뻔히 알고도 숨겨둔 채 본인 마음대로 2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통째로 넘긴 겁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거짓말로 둘러대고 저희에게 1억으로 온갖 생색을 다 내시면서요. 시아버지가 무덤에서 통곡하실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신 거죠.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손이 떨려왔어요. 눈앞에 시아버지의 생전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병원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서도 저희 아들을 손을 꼭 잡고 웃으시던 그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맘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시어머니의 얼굴 앞에 아버님의 유서를 들이밀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아버님의 마음을 다 알고도 그런 짓을 하실 수 있는지 따지며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죠. 하지만 일단 감정을 다스리며 꾹 참기로 했어요. 순간적으로 흥분해 막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어머님이 유언장을 숨긴 건 계획적인 일이었을 테니 아무 생각 없이 따지고 들면 오히려 제가 마음대로 짐을 뒤졌다며 공격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라도 놀라서 유언장 원본을 없애버리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증거가 사라지면 제가 아무리 유언장의 존재를 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짧은 순간 많은 생각을 한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한 뒤 유언장 앞면, 뒷면, 서명 부분, 날짜 부분을 각도를 바꿔가며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글씨가 선명하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다시 원래대로 접어서 봉투 안에 넣고 저만이 아는 장소에 몰래 숨겨놨죠. 잠시 후에 식사를 마치고 오신 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서며 물으셨습니다. 정리 다 했니? 네 어머니, 옷장이랑 이불장 다 정리하고 서랍도 나름대로 한다곤 했는데. 그렇게 대답하고 목이 마른 척 부엌으로 향했어요. 물컵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냉정해지기 위해 노력하며 열심히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짐 정리가 계속되고 오후 늦게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돌아갔어요. 날이 저물어 가자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죠. 예, 이사 첫날이라고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약속대로 저녁엔 꼭 밥 차려라. 점심을 대충 먹었더니 시장하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1억이나 보태주신 덕에 이런 집까지 마련했는데 당연히 신경 써서 차려드려야죠. 저는 겉으로 그렇게 말하며 속으론 이를 갈았습니다. 기다리세요. 어머니가 내세우신 규칙대로 아주 잊지 못할 한상을 차려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정성껏 밥을 지었어요. 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반찬을 가지런히 꺼내 놓았습니다. 평소대로라면 그 정도에서 밥상을 들고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밥상 위에 올릴 게 하나 더 있었거든요. 저는 상을 차려놓은 채 방으로 들어가 조금 전에 프린트해놓은 종이를 한 장 꺼내 밥상 한가운데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밥상을 들고 거실을 나가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녁 드세요. 오늘은 이사 첫날이니까 온 가족이 동그랗게 둘러앉아 밥 먹는 게 정겨울 것 같아서 밥상에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리더니 저를 바라보며 한 소리 하셨습니다. 도대체 뭘 얼마나 대단한 밥상을 차리느라 이렇게 늦냐? 백가죽이 달라붙는 줄 알았다. 살림한 게 몇 년인데 손이 아직도 그렇게 느리냐? 그러면서 맞닥차는 표정으로 밥상 앞에 내려앉아 훑어보셨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시선이 밥상 가운데에서 멈추는 게 보이더군요. 그곳에는 제가 올려둔 종이 한 장이 올라가 있었죠. 바로 시아버지의 유언장을 프린트로 출력한 종이였습니다. 커다란 종이에 선명한 시아버지의 필체로 두 아들에게 유산을 똑같이 나누라는 말이 인쇄돼 있었어요. 하얀 종이 위에 찍힌 그 글씨를 보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지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버벅거리셨죠. 이게 어떻게... 그러면서 종이를 집어들려다가 손을 걷어들이고 다시 종이를 보다 저를 보고 갈팡질팡 하셨어요. 그 눈빛에는 당황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더니 핸드폰을 집어들고 냅다 밖으로 달려나가며 어딘가로 전화를 하시더군요. 정우야, 나 지금 간다.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그리고 곧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합가 첫날 제가 차린 밥상을 보자 기겁한 시어머니가 큰아들네로 도망치신 겁니다. 자신이 숨겨둔 유언장이 들통났다는 걸 직감하고 큰아들네 집에 대책을 세우러 달려간 게 분명했죠. 텅 빈 밥상 앞에 혼자 앉아있으니 온갖 감정이 뒤엉켜서 복잡했어요. 눈물이 나는 건지 통쾌한 건지 두려운 건지 저 자신도 그 감정의 정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셨으니 곧 아주버님과 형님도 알게 될 것 같았죠. 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후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나가자고. 그때 방을 정리하던 아이들이 나오고 곧이어 화장실에 갔던 남편이 거실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 문 닫히는 소리가 나던데? 저는 굳은 얼굴로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잠깐 방으로 들어가. 할 얘기가 있어. 남편이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밥상 위에 놓인 종이를 들고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종이를 내밀자 남편이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며 묻더군요. 이게 뭐야? 누구 글씨인지 모르겠어? 아버님이 쓰신 거잖아. 오늘 어머님 짐 정리하다가 찾아냈어. 아버지가?
남편이 눈을 커다랗게 뜨고 종이를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자세로 한참을 말없이 읽고 또 읽더니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정말 이걸 쓰셨다는 거야? 유산을 형이랑 반반 똑같이 나누라고? 아버님 유언장이야. 필체는 자기도 알아보겠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때부터 시아버지 글씨를 봐온 아들이니 모를 리가 없었죠. 근데 이게 왜 엄마 짐에서 나와? 그럼 엄마가 이걸 숨겼다는 거야? 아버지 유언장을? 그렇겠지. 나도 처음에 믿기지 않았어. 근데 이게 어머니의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 강남 아파트 등기 서류랑 같이.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속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어땠을지 저는 감히 다 헤아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한참 뒤에야 남편이 얼굴에서 손을 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형도 알고 있을까? 그 질문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보고 기겁하며 큰아들에게 달려간 걸 보면 답이 하나인 것 같았거든요. 저는 무거운 얼굴로 대답했어요.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어. 근데 방금 어머니가 이 종이를 보시자마자 아주버님한테 전화하면서 뛰쳐나가셨어. 큰일 났다고 하시면서. 제 말을 들은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순하고 착하기만 하던 그 눈이 불안함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어요. 형한테 가보자. 그래서 저와 남편은 유언장 사진이 출력된 종이를 들고 강남 아파트로 이사한 아주버님네를 찾아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수십 년 일해서 마련하신 그 아파트 말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손에 쥔 종이가 구겨질까봐 조심스럽게 들고 있으면서도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헌데 초인종을 누르자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아닌 시어머니가 먼저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저희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지시더군요. 아니 니들이 왜 여기까지 와? 그 말씀에 남편이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형도 같이 들어야 할 얘기니까 들어가요. 어머니는 저희 못 들어가게 문을 막아서려 했지만 안쪽에서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엄마, 괜히 소란 피우면 망신이니까 그냥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간신히 거실에 들어서니 아주버님이 소파에 태연한 표정으로 앉아있더군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유언장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형 이거 봐. 아버지가 쓰신 유언장이야. 아버지 필체 맞지? 이 아파트를 반씩 나누라고 쓰셨어. 형도 이거 알고 있었어? 아주버님은 종이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불편한 듯이 눈을 굴리더니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어요. 남편이 내민 종이를 두 손으로 집어들더니 벅벅 찢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찢고 또 찢어서 종이가 손바닥만한 조각들로 흩어졌어요. 그걸 테이블 위에 툭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이딴 게 어딜 봐서 유언장이냐? 너희가 그냥 어설프게 만들어낸 거 아니야? 찢긴 종이 조각이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는 걸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만들다니? 형, 그건 분명히 아버지 글씨가 맞아. 형도 다 알고 있잖아. 됐어. 글씨 따위는 흉내 내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걸 가져와서 유언장이라고 우기는 거야? 그때 시어머니도 나서서 아주버님을 거들더라고요. 그래 정수야, 네 형 말이 맞아. 드라마도 아니고 무슨 갑자기 유언장 타령이야? 너 서영이,
어디서 이딴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 가족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거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기를 쓰고 참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숨겨놓고 들키니까 오히려 며느리가 꾸며낸 거라고 몰아가시는 겁니다. 아주버님도 신경질적으로 못 박듯이 말했어요. 됐다.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야. 아파트는 이미 내 명의로 넘어왔고 법적으로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정수야, 네가 날 형이라고 생각하면 이딴 짓 하는 마누라나 단속 좀 해. 그 말에 계속 참고만 있던 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 지금 찢으신 건 사진을 프린트한 거예요. 원본은 따로 있다는 거 아시죠? 여기 오면서 이미 변호사 만나서 유언장 원본하고 아버님 필책에 담긴 수첩을 같이 제출해서 필적 감정을 의뢰했어요. 마침 제 친구 남편이 변호사거든요. 감정 결과가 나오면 이게 진짠지 제가 꾸며낸 건진 법이 판단해 주겠죠? 제 말을 들은 아주버님의 표정이 얼음처럼 굳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거리면서도 말씀을 못하고 계셨죠. 그때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지 형님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문을 벌컥 열고 나왔습니다. 아니 동서, 듣자니까 웃기네? 그래서 이제 와서 어쩌자는 거야? 아파트는 이미 우리 명의로 넘어온 거잖아. 등기도 끝났는데 다 늦게 무슨 유언장이 나왔다고 이미 끝난 걸 뒤집어? 우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고. 형님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미 등기가 넘어왔으니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다는 확신 같은 것이 느껴졌죠. 하지만 저도 강남으로 오는 동안 변호사이자 친구의 남편에게 그 상황에 관해 자세히 상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외쳤네요. 형님,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상속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이요. 등기가 넘어갔어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가능해요. 그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요. 제 말을 들은 아주버님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지만 금세 되받아쳤죠. 소송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돈도 없는 것들이 무슨 소송이야? 변호사비가 얼만 줄 알고 하는 소리야?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평소와 다른 다부진 목소리로 답했어요. 형한테 그런 걱정해달라고 한 적 없어.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잔뜩 성난 목소리로 외치셨어요. 정수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네 아버지 살아계시면 이런 꼴을 보고 뭐라고 하시겠냐? 형제끼리 돈 때문에 소송을 해? 그게 할 짓이냐? 그 말씀에 남편이 천천히 돌아서며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아버지가 유언장까지 써놓으셨는데 그걸 숨긴 건 엄마잖아.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는지 입만 벙긋거리다가 결국 아무 말씀도 못하셨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고 저도 따라 나왔어요. 차에 오르며 남편이 한숨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형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형수님도 그렇고. 형이 종이 찢을 때 표정 봤지? 놀란 게 아니라 들켜서 당황한 거였어. 그리고 엄마가 집에서 도망쳐 형한테 먼저 온 것도 둘이 처음부터 짜고 있었다는 거잖아. 아버진 끝까지 우릴 걱정하셨는데 엄마랑 형이 그걸 숨긴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 변호사에게 부탁한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유언장의 필체가 아버님의 다른 필적 자료와 대조한 결과 동일인 것으로 판단됐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유언장은 시아버지가 쓰신 게 맞았던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마지막까지 둘째 아들을 지키려 남기신 진짜 유언장이었죠. 그 소식을 전하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자필 유언장이 맞으니 법적 효력이 있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는 물론이고 유언장의 내용대로 재산 분할을 다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남편이 그 얘기를 듣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소송 진행해 주세요. 한숨을 쉬며 내뱉는 그 말이 저한테는 다른 어떤 말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가 남기신 종이 한 장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내 법정으로 향하게 됐죠. 소송이 시작되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예상대로 끝까지 버텼습니다. 아주버님 측 변호사가 법정에서 자신 있게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둘째 며느리가 제시한 유언장은 위조된 겁니다. 단순히 유산 분쟁에 앙심을 품은 며느리가 재산을 노리고 집안을 갈라놓으려 하는 거죠.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감정기관에서 유언장의 글씨와 시아버지가 생전에 남기신 수첩, 메모, 손주들 생일 카드의 필체를 정밀 대조한 결과 동일인의 필적이라는 결론이 확정된 상태였어요. 아주버님 측에서 재감정을 요청했지만 두 번째 감정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강남 아파트의 등기 이력과 재산 흐름을 조사했는데 거기서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나온 사망보험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는데 그 돈이 시어머니 통장에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전액 아주버님 계좌로 이체돼 있었어요. 아버님이 수익자를 시어머니로 지정해 남기신 사망보험금도 고스란히 큰아들네 사업자금으로 건네신 겁니다. 20억이 넘는 강남 아파트와 다른 유산, 거기다 보험금까지 어머니는 가진 것을 전부 큰아들에게 몰아주고 둘째인 저희한테는 1억을 내주며 부모 봉양의 책임까지 지우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에 밝혀졌어요. 아주버님의 사업 실태가 법정 자료로 공개된 거예요. 저희는 물론이고 아마 시어머니도 처음 아신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간다던 아주버님의 사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직원들 월급까지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론 사업이 잘 된다고 올해 매출이 몇 억이라고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해온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주버님은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어요. 그 고가의 아파트에 근저당이 잡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평생 자랑하시던 명문대 나온 큰아들, 사업 잘 되는 큰아들의 실체가 바로 그거였어요. 아버지 유산에 보험금까지 받아먹고도 사업을 말아먹고 마지막 남은 아파트마저 대출 담보로 잡힌 상태요. 겉으로는 강남에서 번듯하게 살지만 속은 텅 빈 허세 덩어리였던 겁니다. 법정에서 그 내용이 낱낱이 공개되던 날 저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방청석에 앉아 계셨는데 처음에는 큰아들 편을 들겠다는 듯 꼿꼿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주버님의 사업이 사실은 다 망해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근저당 이야기가 나올 때는 입을 반쯤 벌린 채 멍하니 중얼거리기만 하시더군요. 말도 안 돼. 명문대 나오고 잘난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형님의 반응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사업 실체를 알게 된 형님은 재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저에게 아무 문제 없다고 소리치던 사람이 남편의 빚더미를 확인하는 순간 미련 없이 돌아서더군요. 그 바람에 아주버님은 유류분 반환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맡게 됐어요. 법정에선 아주버님의 모습은 눈에 잔뜩 힘을 주고 종이를 벅벅 찢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예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으스대며 사업 이야기를 늘어놓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법정에서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정식으로 낭독된 겁니다. 고인은 정확히 두 아들에게 유산을 똑같이 나눠서 상속하라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했다는 사실도 확인됐고요. 증거 자료로 유언장과 필적 감정 결과지를 제출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생전 아버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떠나시면 둘째 아들에게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을 걸 걱정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유언장을 남기셨을 거란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헌데 그때 눈물을 흘린 건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하신 거예요.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인 채로요. 큰아들이 자기를 속여왔다는 걸 알게 된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남편의 유언을 짓밟은 것에 대한 후회인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자꾸 초라해 보이더군요. 재판 결과는 완전히 저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자필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유류분을 넘어 유언장 내용대로의 재산 분할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업은 망해가고 아내는 이혼 소송을 걸었고 아파트에는 근저당이 잡혀 엄청난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궁지에 몰린 큰아들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소송 기간 중 큰아들네 머무시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셨는데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확 늙으셨더라고요. 얼굴에 살이 쏙 빠지고 허리도 전부 다 굽으셨더군요. 집안에 들어와서도 소파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씀 없이 바닥만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 남편이 물 한 잔 갖다 드리니 그제야 입을 여셨습니다. 정수야, 소송 취하해다오. 남편이 가만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요? 또 큰아들 걱정돼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강남 아파트 팔아서 너희 목 나눠주마. 정호가 대출받은 건 갚아도 10억은 남을 거다. 이제라도 너희 아버지 뜻대로 따르려고 하는 거야. 정호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 애도 동의했어. 이대로 소송 진행해봐야 서로 집만 빠지는 거 아니냐.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고 저도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며 덧붙이셨어요. 정호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 법정에서 알았다. 사업이 잘 된다고, 매출이 늘었다고. 다 거짓말이었더구나. 그 애한테 아버지 보험금까지 줬는데 그걸로도 모자라 아파트에 근저당까지 잡히게 하고. 시어머니가 눈물을 참는 듯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너희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신 게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 내가 큰애한테만 다 줄 걸 아시고 걔가 그걸 다 말아먹을 것도 아셨던 거야. 사실 처음에는 그 유언장을 다 찢어서 흔적도 없이 없애려고 했는데 그건 좀 무섭더라.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서 노할 것 같았어.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 잘 숨겨두려고 했던 건데. 그 말씀을 하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한 번으로 그간의 원망을 씻어내는 건 역부족이었죠. 그런데 그때 어머님의 입에서 상상도 못할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요양원에 들어가련다. 남편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요양원은 무슨 요양원이에요? 내가 너희 아버지 마음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한 벌을 받아야지. 원래 아버지가 내 앞으로 예금을 들어놓고 그 돈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가라고 했었어. 자식들한테 짐 되지 말라고. 근데 나는 그 돈까지 알뜰하게 정호한테 퍼주고 너희한테 빌붙을 생각을 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는가 봐. 믿었던 큰아들한테 속아서 돈 날리고 망해서 이혼하는 모습이나 보게 되고.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시더군요. 그동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눈빛이었어요. 서영아, 내가 너한텐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에게서 미안하다는 말을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아주버님이 강남 아파트 매각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것에 동의하고 소송은 취하했습니다. 그 뒤로 얼마 되지 않아 강남 아파트가 매각됐습니다. 아주버님이 받아놓은 대출 때문에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시가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 돈을 또 반으로 나누고 거기에 형님과의 재산 분할까지 얽히면 아주버님에게 돌아간 몫은 거의 없었죠. 2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받고도 결국 손에 쥔 게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명문대 졸업장, 사업가 타이틀, 강남 아파트, 시어머니가 늘 자랑하시던 큰아들의 간판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형님은 이혼이 확정되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결국 부모님 재산 다 들어먹고 사업도 망하고 이혼당한 아주버님은 서울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뭘 하며 사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소문으로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끼고 모든 걸 퍼주던 큰아들의 결말이 고작 그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는데 남편은 일절 걸음을 하지 않고 저에게도 절대 가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죠. 그 뒤로 명절이 돌아오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영아, 그 설인데 너희 한번 안 올래? 정우는 일이 바빠서 그런지 통 연락이 안 된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와서 만두 만들어라, 제사상 차려라 하셨을 텐데 그때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언제 오느냐고 물으시더군요. 마치 예전에 큰며느리에게 하듯 눈치를 보고 계셨어요. 그 목소리가 참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전화기를 뺏어가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당분간 안 갈 거예요. 기다리지 마시고 서영이한테도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렇게나 순한 남자였는데 자기 부모 형제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사람을 바꿔놨더라고요. 저희는 시아버지의 유언대로 강남 아파트를 판 돈의 절반을 받게 됐어요. 비록 제대로 다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5억 가까이 하는 돈을 받게 된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죠. 은행에 가서 완납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몰라요. 이제 빚도 없고 족쇄도 없고 가정부 계약도 없는 온전한 저희 집에 살게 된 거니까요. 대출을 전부 갚은 날 저와 남편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아버님의 추모 공원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인자하게 웃는 아버님의 사진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끝까지 지켜주려고 하셨던 둘째네, 이제 비로소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도 힘내서 열심히 살아갈 테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오늘 제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어렵게 찾은 이 행복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가정에 행복과 안녕만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세요.